자, 이제 마지막 시간이네요. 지루하진 않았나요? 어려웠으면 어떨까 싶었는데, 안지영, 괜찮았어요?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죠? 오늘은 좀 개괄적인 설명이다 보니까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할 수 없어서, 조금, 좀 생소한 과목이어서 좀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씩 이제 2주차부터는 하나씩 설명해 가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양정빈, 왕정빈, 정빈이도 그렇고 새로 뭐 생소한 과목인데 이한빈, 임수혁 그래요. 다들 어렵겠다고 생각을 할까 싶어서 걱정은 돼요. 어찌되었건 오늘은 사실은 여러분들 3월 3일 강의를 받잖아요. 근데 찍고 있는 날은 제가 내일 3월 2일이 오늘이 3월 1일이에요. 3일절이고 내일은 제가 보호관찰론 수업을 대면 수업을 하고 그 다음날 3월 3일 수업인데 미리 찍고 있어요. 오늘 좀 봄비가 내렸고요. 절기상으로는 이제 며칠 있으면은 경칩이죠. 식물들도 다 깨어나고 특히 뭐 개구리가 튀어나온다고 하죠. 경칩 때는 이제 경칩이 되면 날이 풀릴 텐데 그런 말 듣죠? 추출래 불사춘이라. 봄이 왔건만 봄 같지가 않구나. 무엇보다도 지금 뭐 지금 전쟁 때문에 전쟁에 대한 세계적인 어떤 불안감들로 네, 봄이 시작되면서부터 우리를 좀 힘들게 하죠. 그리고 오늘부터는 그걸 했어요. QR 코드 사라진다. 방역 패스가 결국 스톱 시켰는데 별 이제 의미가 없다는 점도 있고 개별적으로 어떤 방역을 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관점 같아요. 학교에서도 어, 대면 수업을 하지 않는 게 과연 코로나 감염들 확진 확산에 도움이 됐던가 하는 어떤 평가들도 있어서 우리도 뭐 대면 수업도 하고 또 우리 사회는 오늘부터 이제 방역 패스를 결국 스톱했는데 걱정도 우려의 목소리도 커요. 사실 그렇죠. 오늘 보니까 신규 확진이 오늘만 하루에 13만 8,993명이래요. 누적 숫자 327만 명. 어제보다는 전날보다는 630명 정도 감소했다고 하지만은 별 의미 있는 수치는 아닌 것 같고요. 아직도 오미크론 대유행이 확산세에 있는데 아마도 예측컨대는 3월 중순에는 5만 명까지 확산될 것이다. 결국은 35만 명쯤 정점을 찍어야 우리 사회가 오미크론의 위험성으로부터 좀 더 안정권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떤 질병도 커다란 사회 문제죠. 사회 문제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나요? 사회 문제는 많은 사람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어떤 것을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 고통을 받고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건 꼭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죠. 뭐가 대표적인 것들이 사회 문제가 인류상에는 있어 왔을까요? 그래요. 전쟁. 전쟁에 대한 표현을 할 때 그렇게 하죠. 어떤 좋은 전쟁도 어떤 명분 있고 착한 전쟁이라는 말을 표현을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전쟁이라고 하는 말을 써도 나쁜 평화만큼 못하다. 인류는 참 전쟁으로부터 많이 시달렸죠. 우리나라도 이렇게 전쟁 없는 시기를 이만큼 보내는 것도 유사일이 처음이에요. 아마도 999번, 1000번쯤 우리가 침략을 받았다고 하는 기록들이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런데 전쟁도 뭐 국제연맹이다, 국제연합이다라고 해서 또는 애교적인 수단들, 다른 방법들을 많이 억제해 왔는데 늘 그래도 우리를 불안하게 하죠. 사회 문제로서의 제일 큰 것들. 그다음에 가난의 문제랄지, 질병의 문제랄지, 오늘날 같으면 또 교통의 문제랄지, 도시화의 문제랄지, 허다한 문제들이 있고, 특히나 인류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미래에도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어떤 범죄라는 부분에도 문제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질병도 이렇게 모든 사람이 이렇게 고통받고 문제라고 생각하고 해결하려고 한다고 할 때 어떤 질병들은 이렇게 큰 사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자, 그러면 정말 우리는 분류란 무엇인지 이제 이야기를 해가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사람들도 있어요. 과연 분류라고 하는 걸 하지 않고는 우리가 뭘 생각해낼 수 있을까? 조르주 비도라고 하는 학자는 분류하기의 유혹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제가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가? 무엇을 어떻게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가? 분류하지 않고 생각할 수 있는가? 게다가 조직한다는 것은 무엇이고 분류하기 위해 구별한다는 것은 또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분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의 성격을 알고 유별로 나누어 주고 이런 것들이 분류죠. 오늘 며칠 전에 친구를 만났어요. 집을 지었어요. 과천쪽에. 또 아는 분은 저 의왕의 하위안 성당 위에다 집을 지으신 분이 계세요. 할머니가. 만났더니 집 짓는 어려움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맞아요. 사람들이 살다가 한 번쯤은 자기 집을 지어보는 걸 인생의 어떤 버킷 리스트에도 넣는 사람도 있고 인생에 한 번쯤은 해볼 만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내 친구는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세상에는 집을 지어본 분과 집을 지어보지 않은 사람이 있대요. 그렇게 나눌 수 있대. 그래서 그리고 분류를 그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재밌게 제가 웃었었습니다만은 과연 분류는 그런데 교정에서 왜 하는 걸까요? 일상에서도 분류는 너무나 많이 하죠. 너무나 많은 분류를 하죠. 우리는 이제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오기 시작하는데 성큼성큼 오죠. 이제 겨울옷과 봄옷을 나누어서 겨울옷을 보관하고 이제 봄 옷을 꺼내고 세탁할 때도 색깔 있는 옷과 흰 옷들을 또 구분해서 세탁도 하고 뭔가 분류하는 건 어떤 필요성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백화점 가면 1층에 뭐가 있나요? 주로 1층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백화점에서 분류심사를 공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1층에는 많은 사람들을 유인했으면 좋겠고 비교적 고가의 물건들이 있으면 좋겠고 백화점의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내는 곳인 것 같아요. 대부분에 가보면 보석과 뭐 화장품, 구두 이런 쪽들이 많이 있지 않나요? 거기는 또 고도의 전략도 숨어 있대요. 조그만 공간에서 가장 수익을 많이 내는 물건들을 드리는 것. 업주 측에서. 물론 들어간 사람도 가장 많이 팔리는 물건이 1층에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물건들을 사는 사람이 다른 걸 의류나 다른 또 지하에 내려가서 뭐 또 식품이나 또 올라가서 스포츠용품이나 이런 걸 살 확률이 높은 사람들. 그렇게 분석이 된대요. 그리고 위에 올라가서 문화센터에 가서 또 고객으로 와줄 사람들. 이런 것들이 분류들이겠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상가를 운영한다, 백화점의 업주다 그런다면 물건을 어떻게 진열할까요? 분류란 개념을 놓고 보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위험한 순간에는 또 오른쪽으로 돌게 돼 있고요. 그래서 교통사고도 갑자기 나면은 자기도 모르게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을 수도 있대요. 혹시 관심 있는 사람은 저는 인천구치소에 근무하던 시절에 관심을 가져서 자격증을 따볼까 했었는데요. 선박 운행. 근데 거기 기본이 그거래요. 갑작스럽게 나타난 배하고 갑작스럽게 양쪽에 배가 나타나면 어떻게 피해야 될까요? 무조건 양쪽 다 오른쪽으로 꺾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 반대로 교행하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분류라는 건 일상생활 속의 모든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과연 교정에서의 분류란 무엇일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교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람을 잘 변화시켜야 된다 라고 하는 목표적 개념이죠. 목표죠. 물론 교정은 가장 중요한 건 형을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엄정하게 형이 집행될 것, 수용 관리가 철저할 것, 그리고 교정 교화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가능하다면 인간적으로 구금할 것, 그러기 위해서 또 교정은 사회와 개방화해서 밖의 자원과의 협력 속에서 보다 더 조직을 잘 운영하고 그 조직을 잘 운영한다는 것은 목표를 잘 달성하기 위해서 교정 교화를 잘하기 위해서 그걸 해내야 되는데 그 관건적인 개념은 뭘까요? 어떻게 그 교정에 막 그 역할을 다 하도록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분류가 작동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분류는 교정에서의 분류는 그만큼 교정의 관건적 개념이라고 그랬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죠. 용어죠. 근데 교정에서의 분류는 수용자의 처우와 수용자의 처우와 관련이 있을 때만 비로소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분류의 중요성은 수용자 처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교정을 이렇게 설명해낼 수 있어요. 우리 불심사 공부를 할 때는 그 사람의 문제점을 우리가 잘 알아낼 수 있을까? 그렇다고 생각해 왔던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고 그 특성을 알아낼 수 있어. 그리고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어. 소위 치료라는 개념, 처우라는 개념. 그런데 오늘날 또 그 효과가 없었지 않느냐라는 비판도 많이 받죠. 우리는 그 내용들을 다시 또 이야기할 겁니다만 뒤에서. 그래서 과연 우리는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문제에 맞는 해결책을 분류는 만들어낼 수 있는지, 소위 그게 분류심사죠. 개개인의 특성을 과학적으로 잘 진단, 분석해내서 파악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파악된 문제점과 특성에 맞게 상응한 처우를 할 수 있느냐. 그게 상응한 처우라는 건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죠. 크게는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볼까요? 하나는 어떤 시설에서 보다 소규모화되고 특성화된 시설이 있으면 좋겠죠. 그냥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넣어놓고는 개별적인 처우가 안 되잖아요. 분류는 그래서 개별 처우와의 관련성이 높은 개념이죠. 단어죠, 두 개. 그리고 그 사람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특성에 맞게 처우하려면 다양한 처우 프로그램들이 있을 것. 풍부한 프로그램의 문제들. 그리고 분류 심사라고 하는 건 입소 때부터 출소 때까지 전 과정에 걸쳐서 관여하기 때문에 왜? 처음에 누군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알아야 되고
그 변화에 맞는 처우가 이루어져야 되고, 마지막에는 이 사람이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 재범 위험성 정도의 측정이 있었을 때 가석방과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추후 우리 사회 내 처우를 통해서 또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을 분류심사는 해낼 수 있는가, 분류는 거기에 기여할 수 있는가, 이게 교정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교정 개념을 그렇게 설명해도 되겠죠. 우리는 그들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앞으로 문제가 없으리라고 예측하고 내보내고 추후에도 관리가 가능할 것인지, 이제 분류, 교정에 있어서의 분류란.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먼저 분류라고 하는 개념을 알기 전에 정말 그들은 누구인가를 한번 파악해 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어요? 수형자. 여러분들이 어떤 관점으로 다시 이제 범죄와 범죄인을 보게 될지, 다음 시간에는,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쯤에는, 아마 다음 시간에, 그 다음 좀 시간에는 그걸 설명하고 여러분들이 레포트를 제출하게 할 건데, 범죄를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지? 그 범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나는. 그러면 그 범죄와 범죄인을 위한 방법은, 위한이나 그 사람들에 대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처벌이 먼저일까? 처벌이 더 중요한 것일까? 변화시키기 위한 처우가 더 중요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 사람을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지만 그리 만만치 않은 이야기죠. 제가 하나 재밌는 자료를 하나 볼까요? 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제가 아주 재밌는 자료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잠깐만요. 이런, 좋아요. 우선은 제가 이렇게 찾으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분류란, 뭔가를 판단하고 뭔가를 정리하고 뭔가를 어느 분야에서 어떤 분류를 한다는 것은 늘 그 필요성이 있는데, 교정에서는 수용자의 무엇보다도 목표적인 것은 수용자의 처우와 관련된 거다. 물론 분류의 기능은 직원들을 어떻게 배치할 건지, 시설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조직을 어떻게 꾸려갈 건지 라고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그렇죠. 수용자의 처우와 관련되었을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고 한다. 이번 주가 끝나고 다음 주 수업이 안 되는데, 그때는 3월 9일이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이죠. 우리 다른 대통령 선거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3명의 후보를 줄 테니까 한번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현장에 있었으면, 대면 수업이었으면 아마 여러분들에게 손들어서 같이 투표도 해봤을 거예요. 3명의 대통령 후보가 있습니다. 첫 번째 후보는 마티니를 하루에 8잔 정도 마시고 담배를 2갑 피우고 마누라가 2명입니다.
두 번째 후보는 마티니를 2잔쯤 마시고 담배를 피우지는 않으나 젊은 시절 마약을 한 경험이 있고 오전에는 잠을 자느라 대학 시절 성적도 보잘것없었고 학사 경고를 2번 받은 적이 있지요. 이 후보는 두 번째 후보. 자, 세 번째 후보는 술도 담배도 하지 않고 청렴하나 괴팍한 성격을 보이고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근친 상간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이와. 여러분은 이 중에 꼭 한 명을 에게 투표를 한다면 누구에게 투표를 하겠어요? 첫 번째, 두 번째 후보, 세 번째 후보. 세 번째 후보가 제일 적을까요? 첫 번째 후보의 이름은 누즈벨트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처칠, 영국의 수상이었던 처칠이고요. 세 번째는 예측한 사람이 있을까요? 히틀러였다는 것입니다. 잘 찍었나요? 다른 이야기를 하나 더 할까요? 매독을 앓고 있었던 어느 여인이 성병이고 몸에 그렇죠. 매독을 앓고 있었던 어느 여인이 8명의 자식을 두었는데 9번째 아이를 임신했답니다. 그런데 8명의 자식 중에서 2명은 귀가 멀고 3명은 눈이 잘 안 보이고 1명은 정신박약가 했습니다. 그 9번째 아이를 어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할까요? 오늘날 우리는 그 9번째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베토벤이라고 부릅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해야 할까요? 최근에 뉴욕 시장이 흑인이 되어서 처음이었나요? 어렸을 때 경찰서에서도 갔던. 그런데 그 아이가 훈방 조치를 당하고 용서를 받고, 그런데 또 스스로 어떤 결심에서 이 사회를 위해서 나는 기여를 하겠다. 경찰이 꿈이었던 그 소년이 자라서 오늘날 뉴욕시장이다. 그런데 그때 너는 범죄자야 라고 하고 그 어린아이를 법의 그물 속에 넣어두었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제가 현장에 있을 때 많이 만났던 사람들 중에는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났죠. 모든 사람들의 분류심사를 했으니까요. 그들의 경찰서 자료, 검찰 자료, 법원 판결문, 또 학교의 자료들 필요할 때는 가족 관계 자료들, 면담을 통해서 성장 과정, 학업 수행 과정, 직장 관련, 결혼 문제, 모든 것들을 파악하느라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특이한 사람들도 많이 만나죠. 특히 여러분들이 아는 연쇄살인범들. 놀랍게도 어려서부터 물론 좋지 않은 환경에 있었던 건 대부분이었어요. 정상 가정이 아닌 형태적 결손이거나 기능적 결손인 가정들이 많아요. 정상 가정은 양 부모가 그 아이의 사회화를 잘 시키는 가정을 정상 가정이라고 그러죠. 양 부모가 존재하고 형태적으로 아버지 어머니가 그 사회화라는 건 뭐죠? 그 사회가 가치 있다고 느끼는 것과 그 사회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소위
규범과 가치를 동시에 내면화시켜가는 과정을 우리가 사회화라 그래요. 내면화시켜가는 과정, 사회화. 근데 이 사회화가 잘못되었을 때, 그건 어렸을 때 이루어지는 거죠. 그걸 1차적인 사회화라 그래요. 이 사회화가 잘못됐을 때 우리는 재사회화. 그래서 교종과 같은 개념으로 쓰일 때가 많아요. 재사회화는. 물론 동일한 개념은 아닐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재사회화 시킨다고 하는 의미에서 벌써 강압적인 부분이 있어서 자율적인 변화하고는 약간의 갭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사회화와 교종은 잘못된 사회화를 다시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만든 구성원으로, 소위 건전한 사회 구성원이란 건 뭐예요? 그 사회가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그 사회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걸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제4회화를 교정을 같이 쓰죠. 그런데 형태적 결손은 부모 두 분이 안 계시거나 한 분이 안 계시거나 또는 두 분이 안 계시거나 또 시설 가정이 있거나 형태적으로 정상적 가정이 아닌 경우. 근데 더 위험한 건 늘 우리가 기능적 결손 가정을 말해요. 부도덕한 가정, 뭐 범죄자가 있다라 할지 이런 부분들이죠. 또는 갈등 가정,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범죄를 잘 흉악범을 만들어내는 요인으로는 작동은 해요. 가장 흉악범들이 강호순 또는 여러 연쇄살인범들을 만났을 때 갖고 있었던 문제들 중에 하나가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가 어머니를 폭행하는 걸 보고 자란 아이가 나중에 흉악범이 되는 경우들이 확률적으로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라고 해서 늘 어려서부터 그러지 않았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중에 한 명이 연쇄살인범이었던 한 수용자를 만났는데 어렸을 때까지 학교 성적들도 굉장히 정상적이었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던가라고 제가 고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만큼 우리는 그 사람의 특성과 문제점을 쉽사리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게 쉽진 않죠. 어찌되었건 수용자는 그래도 우리 국민이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지위를 가진 국민, 범죄자이자 소외된 계층에서 살아온 사람, 어떤 면에서는 사회적 약자가 약자 쪽에 더 많은 사람들이 범죄자들. 아직은 잘 이해가 안 되나요? 그냥 나쁜 사람이고 사회적 약자 같지 않나요? 그래요. 그러면 그런 데 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수용자는 어떤 사람인지, 범죄는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관점에서 범죄와 범죄인을 볼 것인지, 거기에 근거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보다 더 적당한 적절한 방법인지, 쳐버리냐 쳐오냐, 다음 시간에 만나기로 합시다. 수고했습니다.